안녕하세요. 준이쌤입니다. 오늘은 준이쌤과 함께하는 요양보호사 핵심 합격 노트 이 책을 가지고 시험 대비를 위해서 요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1강 했고요. 이제는 2강 노인 복지와 장기요양 제도에 대해서 요점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온 주제는 사회복지와 노인 복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숫자는요, 표준교재 페이지니까 혹시 책이 없으신 분들은 표준교재 보시면서 밑줄 그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복지와 노인 복지에서 첫 번째 공적 부조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최저생활보장 이런 표현이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거는 공적 부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회보험이 있는데요. 사회보험은 총 5가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이건 뭐죠? 국민의 질병,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것, 국민건강보험이다. 국민연금보험은 뭐죠?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기여한다. 국민연금보험에 해당이 되고, 고용보험은요, 실업 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라는 말이 나오고 실업급여라는 거는 다 고용보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은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업무상 재해라는 거는 일을 하다가 다쳤다라는 거예요. 상해를 입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산재라고도 얘기하죠.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요,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그러니까 노후죠. 노인의 건강 증진, 일상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거,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 별표 3개 해놓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책에 표시해 놓으시고요. 전에 배웠던 공적 부조 같은 경우는 국민이 일정 금액을 내고 이렇게 최저생활을 보장받나요? 아니죠. 공적 부조는 나라에서 당신이 돈을 하나도 안 내도 상황이 이런 조건이 되니 그냥 지급을 하겠다.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보험은요, 우리 보험료 내듯이 일정 금액을 퍼센테이지로 내고 나중에 조건이 됐을 때 타먹는 거. 그게 사회보험의 개념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우리는 사회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특히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나 서비스들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험에서 요즘에 종종 나오는 거 별표 하나짜리예요. 고령 사회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고령 사회는 고령화 사회가 있고요.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가 있는데 이 숫자들을 외우셔야 돼요. 고령화 사회는요. 국가 노인 인구가 70%에서 14% 미만. 고령 사회는요. 14%가 이쪽으로 오죠. 최소가 14% 이상, 20% 미만이에요. 그러면 초고령 사회는요. 초고령화 사회는 20% 이상이다.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다. 해서 이 3가지 단계를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 원칙에 대해서 볼 텐데요. 노인복지 원칙은 독립의 원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의 원칙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누가? 노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 소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노인은 가능한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게 나오면 무슨 원칙?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이 있어요. 사회에 참여하고 어디에 참여한다. 자원봉사란 말이 키워드예요. 자원봉사란 말이 나오면 무슨 원칙? 참여의 원칙.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의 원칙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노인 보호의 원칙이 있는데요.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연하는 건강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질병을 그러니까 어르신의 건강을 보호하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어르신이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 법에 대한 그런 걸 정말 모르시고 무서워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아 실현의 원칙,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자아 실현의 원칙도 그렇고 독립의 원칙도 잘 나오고. 자아 실현의 원칙은 노인의 잠재력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원칙? 자아 실현의 원칙. 잠재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가 서비스라는 말도 나와요. 여가, 취미 활동, 그쵸? 어르신이 노래방을 가거나 춤을 추러 가거나 그분의 어떤 자아 실현을 재미를 위한 그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존엄의 원칙. 노인이 학대받으면 돼, 안 돼요? 어르신이 젊은 사람으로부터 또는 자녀들로부터 맞아. 얼마나 존엄성이 깨집니까? 자유로워야 되고 그리고 차별받으면 안 돼요.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된다. 이건 무슨 원칙? 존엄의 원칙. 지금까지 했던 게 노인 복지 원칙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개입니다. 별표. 다음 노인 복지 사업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에 대해서 보면요. 말 그대로 치매 사업이래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겠어요? 다 치매와 관련되어 있는 거가 나오겠죠. 치매 안심센터, 치매 공공 후견 사업, 그리고 건강보장 사업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거, 노인 실명 예방 사업,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노인 건강 진단, 건강 검진 해주는 거, 우리 치매 사업 및 건강 보장 사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죠. 사회활동,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고, 노인 자원봉사,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사회활동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여가활동 지원, 제가 아까 여가활동 뭐라 했습니까? 취미, 문화생활 생각하시면 돼요. 경로당,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이건 다 여가 활동에 해당이 된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보면요. 노인을 돌봄을 할 수 있는 내용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독거노인 공동 생활 홈 서비스. 그쵸? 이게 다 돌보는 느낌이 드세요? 느낌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노인 보호 전문기관. 이거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인을 학대했을 때 신고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을 돌봐드린다.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요.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학대 피해 노인을 신고하잖아요. 근데 노인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봤더니 오해였네.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 이렇게. 그런데 진짜 학대였다. 학대를 당했으면 가해자로부터 분리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쉬게 할 수 있는 전용 쉼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급식 지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이 두 가지가 가끔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시설에 대해서 볼 텐데요. 구분을 보면요. 노인 의료복지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것들이 있냐?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의료복지시설은 요양이라는 말이 들어간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노인 여가래요. 여가 또 나왔네. 노인 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 이런 데서 한글도 배우고 뭐죠? 경로당에서는 하투도 치고 그쵸? 그리고 또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게이트볼도 치고 어때요? 여가 맞죠? 그리고 또 재가 노인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 야간 보호, 단기 보호, 그 밖의 서비스 이런 것들은 우리 다 뭐라고 한다고요? 재가 노인 복지시설이다. 라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문제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별표 2개짜리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 나왔네요.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나온 거죠. 학대받은 피해 노인분들을 사례 관리하고 하는 곳인데 단순히 노인보호 전문기관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데 다른 요점 정리 보면은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제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에도 나와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약간 지역보다는 상급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사.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상사가 막 발로 뛸까요? 부하 직원이 명령을 받아서 발로 뛸까요? 그렇죠. 부하 직원이죠. 그러니까 지역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은 일선에서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공부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중앙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은 노인 인권 보호 관련 정책을 제안한대요. 제도를 만든대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제작을 해요. 그리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요, 노인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고요. 여기 다른 게 지역은요, 대통령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가지고 있는 게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다. 다릅니다. 대통령령이 더 높죠? 그쵸? 그래서 제도나 정책을 만들고 교육자를 만들어서 야,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 자, 해봐.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은요, 당연히 특별시, 광역시, 지자체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학대 피해자 사례 접수, 상담도 하고, 현장도 가서 조사를 하고, 그쵸? 대통령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 그래서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과 내용이 다르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CBT로 이제 컴퓨터로 보는데 이런 게 다음 중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다고 실제로 말을 해줍니다. 공부하셔야겠죠? 그리고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일자리예요. 노인 인력 개발, 일자리 취업을 지원한다. 일자리 지원 기관. 그다음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말 그대로 학대 피해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숙식 제공, 별표 숙식 제공합니다. 그리고 학대를 당한 피해 어르신들이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좀 더 보충하였습니다.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 대해서 볼 텐데요. 먼저 보험자는 누굽니까?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공단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가입자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는 전 국민이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 제도를 가입할 수 있죠?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 신청하여 수급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우리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노인성 질병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그래서 3번부터 4번은요,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 신청하고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라고 제가 메모 따로 해놨죠.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노인성 질병, 질환, 우리가 알아야 된다 했죠. 혈관성 치매,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뇌출혈, 뇌졸중, 머리와 관련된 것은 뇌와 관련된 것은 대부분 뭐라고요? 노인성 질병이다 라는 거를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치매에 들어가는 거 무조건 노인성 질병이에요. 그리고 또 파킨슨, 그쵸? 파킨슨도 역시 노인성 질병입니다. 근데 뇌종양, 뇌에 들어간 거 무조건이라고 했는데 뇌종양은요 노인성 질병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핵, 당뇨병, 또 헷갈리는 거 노인성 질병이긴 하지만 질환이긴 하지만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입원이 빠졌네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장기요양 수급자 신청이 가능하다?
안 된다. 퇴원하시고 나서 이제 신청을 따로 하시던가 해야 됩니다. 다음은 장기 요양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양 신청을 하려면요. 인정 신청,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되겠죠. 의사소견서가 필요하고요. 본인, 가족, 사회복지 공무원이 신청해 줄 수 있는데 이거는 대상자나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또 이거 밑줄 칠게요. 치매 안심센터의 장도 신청이 가능해요. 대신에 치매 환자인 경우에 한정해서 치매 안심센터장이 장기 요양을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신청을 했으면 공단에서 신청서를 보고 방문 날짜를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 조사, 두 번째는 방문 조사를 해요. 그때는 공단 직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이 오는데요. 직원이 이제 가정집을 방문해서 대상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공단을 바꾸고 기관이라고 해요. 기관. 기관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쵸? 센터에서는 오지 않죠. 공단 직원이 오고, 세 번째는 등급 판정을 합니다. 공단 직원분들이 조사 다 해가지고 이제 서류를 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다시 공단에 가서 이제 제출을 하죠. 그때 이제 조사 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판정은 어디서 하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하는데요.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된다. 이 내용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인정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문 조사를 한 다음에 등급 판정에서 이렇게 공단에다가 서류 제출을 하는 내용들, 그 다음 최종 판정은 어디서, 그리고 최종 판정을 할 때는 30일 이내에 완료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판정을 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고 그 밖에 인지지원 등급이 나오는데요. 1등급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최고 높은 등급인 1등급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95점 이상인 경우는 1등급, 2등급은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상당 부분이래요. 전적은 1등급. 아시겠죠? 몇 점 이상? 75점 이상, 95점 미만은 2등급이에요. 1등급과 2등급은 치매 등급 중에 높은 편에 속하고요. 보통 요양시설, 요양원에 입소를 많이 하게 되는 자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등급은요,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자, 부분적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점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시죠? 그쵸? 3등급은 부분적으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점수는 60점 이상, 75점 미만이다. 이 점수가 나오면은 3등급에 해당이 되고요. 4등급은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이래요. 부분적 아닙니다.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51점 이상, 60점 미만이 되겠습니다. 5등급은요, 치매 환자에 한해서 이제 등급이 나오는 거고, 45점 이상, 51점 미만에 해당이 됩니다. 인지지원 등급도 치매 환자에 한한다라고 돼 있고, 가장 낮은 점수 45점 미만에서 이제 등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시험 문제는요, 이렇게 몇 점에서 몇 점 미만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72점이 나왔고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면은 몇 등급이냐? 3등급 찾아야 돼요. 72점은 60점 이상, 75점 사이에 있는 점수죠. 이런 사이에 있는 점수로 문제 나오니까 이 표 눈으로 딱 찍어 놓으시고 책 있으신 분들은 별표 하나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판정 결과 통보를 해야 됩니다. 등급이 이렇게 나왔으니 최종 판정을 어디서 한다고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상자 가족이나 대상자에게 직접 통보를 해야겠죠. 그때 나오는 서류를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장기 요양 인정서가 발급이 되고 그리고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가 발급이 됩니다. 장기 요양 인정서는요. 어떤 내용이 있냐? 장기 요양 등급이 기재가 돼 있겠죠. 너 몇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해 드릴게 3등급
인정서, 등급이 나와 있겠죠. 그리고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꼭 기억해 주세요. 인정서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요, 월 한도액,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이 기재가 돼 있어야 되고요. 횟수, 그다음에 비용이 포함돼 있어야 돼요.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및 횟수, 이렇게 나오면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서는 비용, 돈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서류는 누구한테 줘요?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기관에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자, 그 다음 수급자는 이걸 받았어요. 두 가지 서류를 받았어요. 공단으로부터. 그럼 가지고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어디에 제출해요? 기관에 제출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 있는 직원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센터장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에게 제출해서 저 요양보호사 방문 요양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기관에 제출한다를 뭐로 바꾸냐면 공단에 제출한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공단은 이 인정서랑 계획서를 발급해 준 데는 다시 보내드려요? 안 되죠.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적어드렸습니다. 공단은 X, 기관이 정답. 3번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갱신 결과, 심신 상태 등에 따라 최소 2년 이상, 최대 5년 6개월까지 산정된다. 이게 매년 이 숫자가 바뀌는데 이 요점 정리 영상을 제가 2024년에 찍은 것도 있고 2025년에 찍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4년 6개월이었다가 5년 6개월로 법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 개정된 내용은요. 2년 이상 5년 6개월 갱신 결과 산정이 된다라고 우리 우선 공부를 하시고요. 장기요양 유효기간 산정 내용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요. 자, 유효기간을 갱신할 때 갱신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는 1등급의 경우 5년, 2등급에서 4등급의 경우 4년, 5등급에서 인지위원 등급의 경우 2년 해서 5년, 4년, 2년으로 갱신할 때 직전 등급과 같으면 이렇게 유효기간이 나온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가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재가급여를 보기 전에 이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장점,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숙한 환경, 사생활을 존중받을 수 있다. 자기 집이니까. 개인 중심 서비스, 1대1 케어가 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한 명이 가서 어르신 한 분을 돌봐드리는 거. 단점은 의료 서비스나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가 부족하다.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게 재가급여의 단점이 되겠죠. 그러면 재가급여의 종류들은 어떻게 있냐? 먼저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기타 재가급여 이렇게 있는데요. 방문 요양은요.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 그걸 우리는 방문 요양이다. 방문 목욕은요.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주 야간 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간에 보호하는 거예요. 주 야간 보호는 일정 시간 동안 보호를 하는 거. 단기 보호는요,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판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시간이에요, 기간이에요? 기간 동안 장기요양 기간에 보호하는 거를 우리는 단기 보호라 합니다. 시간 동안은 주야간, 단기 보호는 기간 동안입니다. 마지막 기타 재가급여는요, 재활에 관한 지원, 복지 용구 지원 사업, 그러니까 보조기구, 그쵸? 그런 것들 지원 사업을 하는 거, 기타 재가급여다 해서 재가급여의 종류, 시험에 자주 나오죠? 별표 3개까지는 아니요, 2개 정도 체크를 해 놓으시고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방금은 재가급여의 종류와 장단점을 봤으면 이제는 그 반대 시설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급여의 장점은 뭡니까? 의료,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가급여의 단점이 시설급여에는 장점이 되는 거예요.
요양원 이런 데 있잖아요. 단체 생활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많죠. 근데 단점은 가족들과 떨어져 소외되기 쉽고 개인 중심 생활이 어려워요. 그렇죠?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방금도 말했지만 여러 명이서 같이 사니까 프라이버시 보호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시설급여의 종류는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자, 노인 요양 시설은 10인 이상 체크. 공동생활 가정은요, 가정집 9인 이하. 그쵸? 가정이란 말이 붙으면 시설보다 작기 때문에 숫자도 작아야 돼요. 9인 이하.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라는 게 있는데요. 특별현금급여의 가족 요양비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무엇이냐?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 기간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지급되는 현금급여예요. 오지라던가 섬이라던가 이런 데 요양원이 없고 요양보호사 분들도 없을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겠죠. 그럼 나라에서 직접 현금을 계좌로 입금을 해주어서 그걸로 어르신 마시는 걸 사드려라. 가족이 요양을 해라.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거는 책에는 나와 있지만 현재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시행되고 있지 않음이라고. 그래서 가족요양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게 특별 현금 급여다. 그러면 이 장기요양 제도에 대한 이 돈들, 재원은 어떻게 조달이 되냐? 세 가지: 보험료, 국가에서 지원, 본인 부담금으로 구성이 된다.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보험료는 공단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내주는데 장기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징수해요. 그렇죠? 그리고 난 후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통합 징수해서 각각 건강보험료 따로 관리하는 팀, 장기요양보험료 따로 관리하는 팀,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몇 프로? 20%를 부담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숫자 20%. 본인 일부 부담을 해야 되죠. 본인 부담금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20% 본인 부담,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 15% 본인 부담을 해야 된다. 이거 바꾸어서 시험에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설급여는 15%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시설은 크니까 숫자가 커야 돼요. 20%. 재가는 집이죠. 시설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작아야 돼요. 15%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별표. 하도 사람들이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해. 근데 이거는 밑줄도 안 치고 막 넘어간대요. 강사들이 이걸 체크 안 해주나 봐요.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 부담금의 몇 프로? 40에서 60%를 경감한다. 이거 공부하세요. 몇 프로요?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는 40에서 60%를 깎아준대요. 아예 무료가 아닙니다. 근데 무료가 있어요.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무료이다. 그런데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무료라 할지라도 비급여 항목은 영양제를 맞는다던가 또 뭘 사달라 한다던가 막 그런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 비급여는 무료가 아니다. 이해되셨죠? 다음은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어져야 되는데요. 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하죠. 그쵸? 그래서 나오는 서류가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누구에게?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제공을 해요.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걸 받은 대상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관에 제출을 해야 돼요. 기관에 제출해서 요양보호사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죠. 서류를 제출을 했어요.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기관에서 해요. 신청서 갖고 오셨어요? 장기요양 인정서 보여주세요. 아, 이런 어르신이구나. 3등급이시네요. 집은 어디세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어르신은 월 한도액이 얼만데 어떤 서비스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일주일에 3번인지 2번인지 이런 서비스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서비스 이용하겠다. 저희는 시간이 월수금이 돼요.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시간을 맞춰서 계약을 체결해야겠죠.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이젠 담당 직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쭉 하는 거죠. 계약을 1년 하든 2년 하든 이제 계약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리고 또 서비스를 종료 혹은 계속 1 년이 지났어요. "계속 하시겠어요?" 재계약. 종료. 어르신이 안 좋아서 입원을 하셨네. 그러면 종료가 되는 거고 이사를 가셨네. 그런 상황이면 또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는요. 시험에서 여기 있는 내용을 빼버려요. 이렇게 지워 버리고 다음 중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1, 2, 3, 4, 5번 중에서 찾으시오. 또는 두 번째 걸 빼버립니다. 여기에 들어갈 내용을 찾으시오. 그러면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계약도 안 했는데 서비스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빠진 거는 서비스 제공 전에는 계약을 하고 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 아까 제가 설명 잠깐 했는데 여기 표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의 기본 인적 상황과, 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기출문제 대상자가 아니라 보호자의 기본 인적 사항이라 나왔는데 우리 대상자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는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종류와 내용이 아니라 뭐라고요? 횟수입니다. 횟수. 내용은 인정서, 횟수는 계획서. 이에 따른 비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요,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게 나오면 돼요. 인정서는 그런 게 아니라 정보들, 그죠? 등급 내용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헷갈리는 거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장기요양 제도 마지막 주제, 요양보호 업무부터 이제 쭉 볼 텐데요. 요양보호 업무를 보기 전에 우리 책에는 매슬로 욕구 단계가 있습니다. 이 욕구 단계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요. 1단계, 생리적 욕구에 해당이 돼요. 식욕, 성욕, 수면욕, 배설이 되겠죠. 2단계는요, 안전의 욕구. 고통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를 추구하는 욕구를 우리는 안전의 욕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예요. 가족, 친구, 인간관계 등 소속감과 애정 욕구가 3단계에 해당이 돼요. 시험에 사례로 이렇게 나오죠. 노인 대상자와 대화를 하지 않고 다른 가족들끼리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거는 3단계, 이 소속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걸 뜻합니다. 그래서 3단계가 정답이었는데요. 이 단계별로 의미하는 거를 조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단계, 이보다 더 높은 단계죠. 존경의 욕구,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4단계 존경의 욕구라 합니다.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 자기 완성, 삶의 보람, 자기 만족해서 자아 실현 욕구, 우리 통합대 절망, 에리슨의 학자가 말했죠. 이 통합이라는 게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굉장히 삶이 가치 있고 보람된 거, 자기가 만족했다라는 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본 욕구 단계는 누구? 메슬로라는 학자가 만든 욕구 단계이다. 5단계까지 있다. 다음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에 대해서 볼 텐데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요. 목욕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거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어르신의 신체를 만지거나 스킨십이 조금씩 있는 그런 건 다 신체활동 지원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이렇게 합쳐져 있어서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개인 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의 내용을 따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개인 활동 지원은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하는 거 다 개인 활동 지원이라고 그래요. 같이 밖으로 나가는 거. 그렇죠? 또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외출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개인 활동이다. 일상생활 지원은요, 가사 일을 많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설거지, 주방 정리, 이런 건 다 일상생활 지원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헷갈리는 거, 식사 준비, 식사 도움. 식사 준비 같은 경우는 요리를 하거나 조리를 하거나 해서 식탁 위에 어르신이 들 수 있게 딱딱딱 세팅을 해 놓는 거.
식사 도움은 어떤 거냐면 어르신 옆에서 입 벌려보세요 해서 떠 먹여드리는 그런 도움.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신체 활동. 준비는 일상생활 지원. 이해되셨죠? 다음은 인지 지원. 인지 행동 변화 관리 등 인지 자극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함께 하면서 치매 예방 같은 것도 진압력 이런 거 자극을 주는 거 다 인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서 지원 및 의사소통 서비스는요. 말벗, 그리고 격려, 위로, 상담, 그리고 편지, 대필, 정서적으로 이렇게 지지해 주거나 또 대상자가 글씨를 못 쓰면 대신 편지를 써주거나 이게 다 정서 지원 및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표에 있는 내용 별표 3개짜리예요. 시험에 매번 나와요. 너무 잘 나오고 그리고 나올 때마다 꼭 한 문제씩 나오니까요. 표준 서비스 분류 공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을 보면요. 수급자 중심의 급여 제공. 당연하죠. 우리 어르신 중심으로 우리가 서비스, 급여를 제공해야 되는데, 보호자나 가족이나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 두 번째, 급여 제공 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 제공. 세 번째,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이다라는 거. 그리고 요양보호 서비스 준수 사항. 이것도 별표 1개 해놓을게요.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대상자가 가능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은 누설을 금지한다. 비밀 누설 금지. 그쵸? 세 번째, 대상자에게만 제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번째, 흡인, 관장, 돈요, 욕창 관리 및 투약 대신 경구약 및 외용량, 뭐 연고라던가 파스라던가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갑자기 약을 조제하거나 이 약을 드셔보자고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의료행위이니까 금지한다. 다섯 번째, 대상자와 관계에서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한 관계. 시험에는 이걸 다른 말로 대등한 관계라고 안 나오고 수평적인 관계라고 나오면 정답입니다. 수직적인 관계는 부하 직원 관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6번 별표. 응급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한다. 누가? 요양보호사가. 나중에 교재에서도 배우잖아요. 응급처치 파트가 있습니다. 응급처치를 하셔야 한다. 다음 요양보호사 금지 행위에 대해서 볼까요? 노인학대 금지 행위가 있어요. 신체적 상해, 성적 상해, 방임행위, 경제적 학대 이런 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리고 수급자 유인, 알선 행위 금지, 본인 부담금 면제, 감경 금지, 비밀 누설 금지. 이게 조금 센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밀 누설, 개인정보 막 그 어르신 있잖아. 아우 막 지저분하고 그리고 또 남편이 2명이래. 막 그쵸. 개인정보 이런 거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처벌이 셉니다.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는 거. 그리고 부당수급에 관련 행위 금지. 이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급여 제공 자료 거짓 작성 금지. 거짓말로 막 가라로 막 작성한 거예요. 하지도 않은 걸 했다 그러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의 역할 별표 2개짜리죠. 이것도 종종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요양보호사는 총 6가지의 역할이 있어요. 어르신들 입장에서 요양보호사는 숙련된 수발자여야 돼요. 지식과 기술, 별표죠. 지식이라는 말, 기술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숙련된 수발자 찍으셔야 됩니다. 이걸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여 도와준다. 숙련되지 않고 어리버리하고 내가 아는 것도 없고 이거 이렇게 먹여드리는 건가? 편마비 대상자는 마비된 쪽을 잡아야 되는 건가? 불편한 쪽을 잡아야 되는 건가? 그래 버리면 숙련됐다고 할 수 있나요? 베테랑이나요? 전문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숙련된 수발자. 2번 정보 전달자. 관찰한 사항을 가족, 시설장 등에게 전달 보고한다.
자, 보고한다 하면은 정보 전달자. 그리고 관찰자는 질병의 변화, 투약 여부, 심리적 변화를 관찰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관찰자라고 합니다. 관찰자 같은 경우는 어르신의 아침에 약을 다 드셨다. 남기지 않고 식사를 다 하셨다. 이런 것들이 관찰자의 역할이 되겠죠. 4번 말법과 상담자, 효율적 의사소통 기법. 이게 의사소통이란 말이 나오면은 상담자. 5번 동기유발자, 능력을 최대 발휘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며 지지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동기유발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이런 말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옹호자. 옹호자는 대상자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옹호자가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은 요양보호사 요구 금지 행위예요. 이거는 요양보호사가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수급자, 그러니까 대상자의 가족, 대상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들 요양보호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내용들이거든요.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예를 들어 수급자 가족의 식사 준비, 빨래, 장보기, 관공서 등 업무를 지원한다. 그리고 2번 김장 도움. 아니 김장을 왜 해줘? 자기들이 해 먹어야지. 요양보호사 왜 써먹습니까? 그리고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를 지원해요? 야, 금지라고요. 금지.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공부하는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가족들, 요양보호사 이용하는 당신들도 한번 이거 해서 요양보호사를 파출부 대하듯이 하면 안 돼요. 다음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가게를 벌여야. 그리고 부업에 참여하기, 배달하기, 가게 청소, 설거지, 음식 준비. 이거 금지.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가족분들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하는 거. 잔디 깎기, 텃밭 매기, 신체 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이 왜 안 말해요. 특히 할아버지들, 변태 할아버지들, 예, 거기 어깨 말고 다른 데를 주물러라. 혼자 하세요.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책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 잘 봐주시고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다음 시간에는 주제가 바뀌었죠. 노인의 인권 보호에 대한 내용은 3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2강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별표 쳐져 있는 것들만 잘 보셔도 합격하십니다. 합격 노트라고 돼 있잖아요. 합격하시니까 우리 선생님들 복습 한 번만 또 해주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충분히 고득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3강에서 또 이어서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